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유튜브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고 나서 네. 사실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617, 710, 그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최근에 이사에 뭐 이제 오세훈 시장 바뀐 것까지 해서 네네. 나왔거든요. 예. 그 어쨌든 뭐 다들 알고 있지만 폭등했고요. 예. 전세 가격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게 폭등의 원인을 뭐로 잡느냐가 참 되게 중요한데, 문재인. 예,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2018년 전세가 책이 나왔을 때도 저는 폭등한다라는 걸 사실 예견하듯이 했거든요. 이미 얘기를 하셨죠. 이 폭등이 사실은 예견을 했다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뭐냐? 사실은 대중심리죠. 대중심리가 과열화되는 일종의 이제 좀 심하게 말하자면 투기심리. 사실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투기 심리. 네. 갑자기 투기 심리가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아, 투기 심리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갑자기 생기는 건 없고요.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투기 심리라는 게 제가 예견을 했던 게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 때 그 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세난이 생기면서 전세가로 인해서 매매가가 밀려 올라가고 이제 매매가가 밀려 올라가는 현상이 한 4, 5년 막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격 어떤 특정 상품이 가격이 오랜 기간 일정 정도 계속 올라가면 이때부터 투기화되는 상황이 생겨요. 지금 보면 비트코인, 주식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투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이건 이제 약간의 견해차지만 제가 볼 때는 일련의 공통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정확하게 보자면 투기 심리가 가장 원인이다. 가장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이 이제 투기 심리인데 네. 투기 심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하고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같아지는데 공급 부족이에요. 결과로 보면 똑같아요. 투기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나타나는 거고 다른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그냥 수요는 일정하게 있는데 공급이 이제 부족하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보면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폭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가 원래 정상적인 흐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거죠. 폭등이. 그래서 보면 집이 이제 보통 2배, 3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그 사이클 중에 그냥 일련의 흐름으로 일련의 과정입니다. 보시는 사실은. 거예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길어지거나 폭이 뭐 커지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좀 잘 못하면서 옛날에 이제 비교하잖아요. 참여정부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여정부 때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적절한 대응을 못하면서 조금 더 폭이 커지고 길어진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제가 그 폭등을 예견했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제가 그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문재인 정부가 그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거든요. 어떠한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주 제 거의 뭐 전문가 직을 걸고 저는 예견을 했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9.13 대책이 나왔을 때도 가지고 그때 막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폭등한다. 이 시기 지나면 폭등한다. 반드시 강하게. 그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그때 하락을 다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의 심리가 과열되면서 그 투기 심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가장 뚜렷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상품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 시장에 진출하는 거예요. 코인도 그랬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원래 한참 하락했을 때 300만 원, 400만 원대일 때 이제 다시 가라앉아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로 변했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다시 옛날 전고점을 넘어가면서부터 거의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옛날에 떨어져서 그냥 박스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식 하는 사람들만 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똑같은 게 부동산에서 철저하게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누구냐? 거의 무주택자들이죠. 네, 무주택자들은 부동산에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금기시하면서 거의 관심이 없었죠. 전세만 잘 살고 나는 내가 일하는 걸로 돈을 잘 벌고 아니면 사업으로 해서 돈을 잘 벌고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갑자기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가지고 지금 난리가 됐잖아요. 지금은. 불과 진짜 한 5, 6년 전에 돌아가 보면 그때 집을 사라 해도 안 샀단 말이에요. 정말 사라. 정부에서 막 제발 사라. 빚 내줄 테니까. 빚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사라. 근데 안 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때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정 정도 사람이 생각하는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저항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밑으로 이제 안 떨어질 것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투기화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이제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매수자로 대열에 참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공급 부족이 생기면서 폭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계속 뛰니까 중간에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돈을 계속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을 빠져나가질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폭등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고 네. 시장에 원래 있던 사람들은 안 빠져나가고 그렇죠. 이 상태가 지금 지속되면서 제가 책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상승장에 막바지 되면 그 상승의 폭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무주택자예요. 실수요자. 투자자들은 규제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수익성이 이제 낮아지거든요. 현저하게.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근데 실수요자들은 이제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무주택자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내재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또 불을 지르는 게 전셋값 상승이죠. 그러니까 전셋값이라도 안정화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주거용으로 버틸 수 있는 이 버팀목이 되는데 전셋값까지 뛰니까 이제는 이제 내가 생각이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영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들이 지금 보면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점만 찍히죠. 네, 점만 찍히면서 탁탁 상승하는 게 이게 거의 이제 실수요자들이 사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걸 사게 되면 다주택자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다주택자는 취득세 18%, 12%예요. 거기다가 양도세 이제 중과 두드러 맞잖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좀 많으면 75%, 8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나면 벌어봤자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굳이 무리해가지고 떨어질지 올라갈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해서 서울 수도권에 투자해봤자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지금 어디를 투자하냐? 지금 지방이나 이런 데에 규제가 좀 덜한 그리고 수익률이 좀 나오는 이런 데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집값은 그렇고 그럼 전셋값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전셋값도 참 이게 중요한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세 가격의 사실 그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사실 수요 공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냥 극단적으로 네. 임대 매물이 하나 있고 임차인이 한 명 있어요. 그냥 1대1입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안 오르죠. 그렇죠. 그대로죠, 그냥. 네, 그대로죠. 근데 자, 이제 가정을 달리 해볼게요. 이 집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인데 임차인이 한 명 있고 임대 매물이 하나 있어요. 10억짜리. 예. 그래서 전세가가 5억이에요. 근데 얘 매매가가 20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조건은 똑같습니다. 전세가 5억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1대1입니다. 1대1. 안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갑니다. 아, 올라갑니까? 네. 매가만 뛰었는데도.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전세는 이 상품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상품의 특성이 뭐냐면 파생 상품이에요. 전세라는 거는 매매가 주인이고 전세가 종이란 말이죠. 원래. 그래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경향이. 그래서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전세가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전세가 시장의 메커니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임차인이 100명이 있고 임대 매물이 10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1대1 구조잖아요. 그래서 원래 안 올라가는데, 자, 임대 매물 중에는 나눠집니다. 뭐가 나눠지? 전세하고 월세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만약에 50대 5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100명이고 전세는 50이고 월세가 50이에요. 그럼 임차인 100명이 뭘 찾을까요? 이왕이면 전세. 그렇죠. 이게 수요 공급이 기본적으로 어긋나 있어요. 물론 이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은 예, 그래도 거의 다 전세를 선호하죠. 전세를 100명이 원하죠. 일단 50개를 서로 차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기본적으로 어긋나 있는 시장 구조예요. 전세가 너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만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럼 100대 50이니까 수요 공급이 완전히 어긋나 있잖아요. 그럼 폭등해야 되는 거죠. 근데 폭등은 하지 않아요. 왜? 이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상품은 이 수요자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품을 기다리죠. 아니면 더 사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자, 전세 매물 50개가 만약에 다 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50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월세로. 그렇죠. 월세로 그냥 가야 됩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필수품이니까. 주라는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월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만 폭등하지 못하는 대안이 되어 있는 거죠. 월세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두 번째에 또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 차이가 생겨요. 여기서 힘싸움이 있잖아요. 원래 이게 균형해야 사실은 가격이 이제 1대1이라면 균형해야 사실은 동등한 가격 구조를 형성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힘을 크게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사실은 임대인이 힘이 셉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죠. 임대인이 힘이 센 게 뭐 임대인이 싸움을 잘해서 이게 아니고 서로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임차인은 가격을 내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임대인은 가격 올리는 게 쉬워요. 왜냐? 임차인이 보루가 되거든.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음에 이 사람이 만기가 돼요. 일단 임대차 3법을 이제 적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임차인이 있으면 만기가 되면 집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놓는데 이 사람이 대부분 하락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올리죠. 올리죠. 네.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임차인이 보루가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연장. 예, 그렇죠. 연장이 되거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임차인들이 정말 열받는 말이죠. 뭐냐면 이게 나가야 너한테 보증금을 준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게 딱 임차인이 보루로 딱 있는 거예요. 안전판 역할. 예, 올리고자 하는 행위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은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나간다고. 할 게 없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가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큰 힘은. 그렇죠. 근데 나가는 게 이제 가장 큰 하락 요인이거든요. 나가는 게. 근데 나가려고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냐? 이사 비용. 이사 비용, 부동산 비용. 이거 합치면 최소 500은 깨지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전세비가 전세 보증금이 날아가는 돈 아니거든. 사실 여기에서 날아가는 돈은 약간의 이자 개념이에요. 이자 개념. 근데 전세 보증금을 만약에 3천 올려주고 4천 올려줘봤자 나중에 500만 원은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이자로 500만 원을 날아가는 돈을 역계산해보면 약 1억 5천 정도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야, 이거 보증금을 올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사를 갈까? 그러면 이사 가는데 비용이 발생. 이거 날아가는 돈이야. 생으로 나가죠. 그쵸. 지금 당장. 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나가는 거에 가장 주저하게 되죠. 그리고 생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권. 네. 이사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학군 뭐. 애가 초등학교 한번 들어가면 6년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위를 임차인이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지위 구조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자꾸 임차인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이 구조 자체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좀 균형 있게 맞춰주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매매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 매매가가 20억이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든 비율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전세가율. 그렇죠. 네. 전세가율을 봤을 때, 아무리 낮아도, 야, 이거는 적정 가격은 한 8억 정도야. 그죠? 40%. 40, 50%. 예. 금액적으로 보면 5억에서 10억. 8억으로 8억, 10억. 예, 그 전세가율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전세가율은 낮아지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3억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